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북경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어 아시안 정상회담 등 취임 후 인도네시아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외교적인 활동을 펼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의지, 경제 개혁 등을 강조하면서 세계로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에 따른 대규모 개각으로 경제 및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다가올 2015년에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어제 13일 하나외환은행은 2015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세미나에 참석치 못하신 교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 발표를 해주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속에 루피아화와 원화 환율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있었던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확대 정책으로 엔화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급등하였으며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1월 13일 미 달러당 12,205 루피아로 전주 대비 56 루피아 상승 마감하며 0.46% 평가절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 움직임이 반영된 한 주였습니다. 원화는 11월 13일 미 달러당 1,096.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0.3원 상승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1월 13일 9.06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5원 상승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11월 13일 8.10%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상승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1월 13일 5,049포인트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 6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일부터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도 4.74조 루피아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및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장보형 실장님과 글로벌 및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김한중 두 분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한중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네, 2015년 세계 경제는 금년보다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먼저 미국 경제의 경우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유로존이라든가 일본, 중국의 경기는 다소 성장세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내년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전세의 경제를 다소나마 금년보다는 개선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동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반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더불어서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에 예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실물 경제에 또 다른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은 내년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장보영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세안의 도전과 인도네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3분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1%에 거쳤는데요. 이는 5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상당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들이 많았고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도 상품 수출에 대한 의존성이 큰 인도네시아에게는 다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대내적으로도 투자도 역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전망을 하면서는 조금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조코이 신정부에 대한 어떤 개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환경도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조금은 나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뭐 5.1에서 5.2 정도에 거치겠지만 내년에는 5.3에서 4, 뭐 이 정도로 조금 회복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5월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들의 자본 유출, 환율 급등 등의 어려움이 나타났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연준이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할 전망인데요. 지난해 충격으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인 현재에 과연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 재발되지 않을까, 또다시 인도네시아가 위기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실은 이제 쉽게 뭐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저는 좀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인데요. 일단 올해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본격적인 출구 전략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미국 경제 여건이 조금 회복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좋아졌다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아주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아주 공격적으로 출구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령 만약에 미국 연준이 좀 빠르게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연준의 어떤 출구 전략이 초래할 어떤 충격은 아직은 그렇게 크다라고 예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측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뭐 거시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이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좀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신뢰도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시선이 조금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또 인도네시아가 안고 있는 기본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다시 재조명이 됐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지난해처럼 아주 이렇게 강도 높은 어떤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코이 신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3년 안에 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에 다수의 경제학자나 시장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소위 중소득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요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우려는 비단 이제 인도네시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잘 나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 자체가 좀 변하면서 신흥시장, 신흥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기존에 좀 이렇게 이제 일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방식의 어떤 이제 그 성장 모형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다양한 성장 모형으로 좀 전환할 필요성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에 미뤄볼 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몇 가지 산업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 또는 대환경에 그동안 작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대환경에 상당히 이제 흔들리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 분명히 좀 인도네시아 경제가 좀 향후에 좀 진짜 중용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는 어떤 요인이긴 합니다만,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불안에 대한 충격에서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좀 약간 벗어나고 있는 어떤 조짐이 있고요. 또 조코이 신정부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미뤄본다라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를 예단하기보다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좀 더 다양한 어떤 성장 축을 가진 어떤 이제 좀 새로운 경제를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고, 아마 이것이 이제 신임 조코이 정부에게 맡겨진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인도네시아 경제는 원자재 시장 호황과 글로벌 저금리 등 우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미 연준도 10월부터 양적 완화를 종료한 데 이어서 2015년 중반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런 이중의 역풍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뭐 간단한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이제 원자재, 뭐, 채취나 수출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큰 경제였는데요. 근데 어쩌면 지금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받는 어떤 시간이 이러한 어떤 원자재에 대한 의존성을 좀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실은 이제 인도네시아 아까 중진국 함정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함정이 빠진다는 얘기는 산업 구조 자체가 뭔가 이제 계속 취약해진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원자재나 의존한 어떤 이런 성장 구조가 계속 간다면, 뭐 결국 중국 함정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벗어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산업 구조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준발 충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네시아가 당장 직접적인 그 어떤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도 조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어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어떤 이제 계속적인 유입들을 좀 지탱하는 어떤 버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유가 인상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연료 보조금 축소와 유가 인상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연료 보조금을 실은 이제 인도네시아 재정에서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연료 보조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정 운용의 여지가 좀 늘어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재정을 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확보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데, 조코이 정부가, 이런 연료 보조금 삭감에 따른 돈을 주로 이제 그 인프라 개선에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경제나 산업 구조가 상당히 좀, 원자재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좀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산업 구조 자체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적 어떤 분업 질서에서 전반적인 어떤 가치 사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기회나 계기, 이를 좀 찾는데 좀 더 많은 전략적인 관심을 투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넘어가서요. 최근 원화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루피아화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2015년에는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오니까 이제 교민분들께서 환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걸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명목, 우리가 늘 보는 루피아 달러 환율 외에, 흔히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어떤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대경쟁력, 한 통화에 어떤 진정한 대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보면 최근에 루피아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어떤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나 이런 어떤 기준을 보게 되면 루피아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다소 고평가됐던 루피아가 그 가치가 좀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고평가된 부담을 해소하는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루피아 가치가 루피아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이 오히려 이제 적정 수준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내년에도 루피아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2,000대 수준을 유지할 거다. 예, 12,000루블 정도, 루피아 정도가 현재, 물론 이제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은 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어떤 출구 전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크게 현재 수준에서 그 환율이 크게 움직이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김한중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파모일, 고무 등의 주요 수출 국가이며, 또한 중국의 경제 활동은 글로벌 커뮤니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가 여러 번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떨 것 같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중국 경제가 둔화세가 다소 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 중국의 대외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로존의 경제가 계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가 수출 중심의 어떤 성장 모델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8.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는 7%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중국 내부에서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수준 한 6.5% 수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경기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규모 경기 부양책을 계속 펼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규모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수록 내성이 강화되면서 이 부양책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추가적인 하락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FTA의 체결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대한 수출, 이런 것이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일부 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원가 경쟁력에 의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가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향후의 수출 증대를 담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결국엔 기술력과 더불어가지고 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큰 주력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한 그 제품 경쟁력과 더불어가지고 수출 대상국에 대한 어떠한 문화를 접목시키는 차별화 현상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향후에 어떤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장보영 실장님과 김한중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